이 할아버지는 1927년생이고요. 2002년에 사망했는데 나름 알고 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도쿄에서 홋카이도까지 전국의 한 30개 지역에 수천 명이 넘는 조직원을 데리고 있던 극동회의 5대 오야붕이에요. 야쿠자 조직 이름이 극동회입니다. 야쿠자의 역사를 잠깐 설명하자면 이게 또 재밌거든. 일단 오야붕이라는 게 무엇이냐. 오야가 부모인데 여기에 역할이라는 뜻에 붕이 붙는 거야. 그래서 부모 역할인 사람을 부르는 말이 됐고, 일반인들은 안 쓰는 말입니다. 야쿠자들이나 두목을 이런 의미로 부르는 거야. 아빠나 뭐 회사 사장님한테 이렇게 부르면은 이상해져요. 우리나라 영화 중에 두사부일체라고 있었잖아. 두목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뭐 이런 드립인데 그런 개념으로 쓰는 말인 것 같고, 그럼 오야붕의 반대는 뭐냐? 우리나라에서도 이 말을 꽤 써요. 꼬봉이라고. 원래는 코붕에서 변형된 말이야. 코붕에서 코는 아이라는 뜻이에요. 붕은 역할이니까 아이 역할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일본식 마피아가 되는 야쿠자들은 오야붕과 이 코붕의 관계로 조직을 나눠서 위계를 잡아. 아무튼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마스야마 시니치라는 할배가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조규화 씨라고 제일 한국인이었어. 1살 때 일본으로 넘어갔대요. 이 정도면 뭐 일본인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을 정도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한국인 부모가 한국에서 낳은 토종 한국인이긴 해, 출생이. 그 시기에 일본으로 넘어간 한국 사람이 뭐 살기가 편했을 것 같아요. 온갖 핍박에 뭐 편견에 차별 다 받고 살았겠지.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거야.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뭐라도 해보려면은 건달들을 많이 시작했을 거예요. 이 조교와 할배도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건달짓 시작했다가 극동회 들어가서 승급전 치르고 5대 회장까지 먹은 거야. 여기서 조폭들은 또 파가 있잖아요. 이발 꼴에 족보가 있어. 어디서 근본 없는 것들이 모여서 그런지 유독 족보에 집착을 한단 말이야. 극동회는 테키야라는 파 출신의 야쿠자예요. 이게 또 뭐냐? 야쿠자는 크게 조직이 어디서 시작했는지에 따라 바쿠토, 테키야로 나눕니다. 바쿠토는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도박장의 뒤를 봐주는 집단에서 시작한 조직이고, 테키야는 시장이야. 노점상을 운영하거나 장날에 시장 가면 가챠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제비뽑기, 뭐 공 던져서 컵 쓰러뜨리면 인형 주고 이런 가게에. 야쿠자 하면 뭐 무슨 일본도 들고 패싸움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사실은 소상공인들 찾아가서 꺼드럭대고 막 보호비 명목으로 자릿세 받는 새끼들이라고. 이탈리아 마피아들이 막 우아하게 시가 피고 와인 마시는 뭐 정장 젠틀맨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안 그랬지만 영화 대부 때문에 인식이 바뀐 것처럼 야쿠자도 원래는 거지 새끼들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건달들인데 어쩌다가 이미지 세탁이 된 겁니다. 이것도 일본의 어떤 야쿠자 영화들의 영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아무튼 바쿠토는 도박, 테키야는 시장이라는 건데 이게 무협지로 치면은 정파냐 사파냐의 개념과 비슷해요. 정통 야쿠자로 인정해주는 게 도박 쪽이야, 바쿠토. 대부분의 야쿠자가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 도박장에서 도박하는 사람들 뒤를 봐주려면 도박판에 관련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 관리자의 자리를 일본말로 야쿠라고 합니다. 여기에 자리를 뜻하는 자라는 한자를 붙여서 관리인의 자리라는 말이 야쿠자의 어원이라고. 그러니까 도박장에서 시작한 바쿠토를 야쿠자의 근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뭐해? 야쿠자. 90년도에나 뭐 무서운 사람들이었지. 지금은 그냥 병신 쩌리 사회 부적응 집단이야. 한때 일본에 18만 명이나 됐던 야쿠자는 지금 전체 다 합해서 몇만으로 수가 줄었고요. 수입원도 여전히 도박, 뭐 빠친코 슬롯머신 땡기고 이런 거 아니면 마약 판매야. 바쿠토 애들이 정파긴 하지만 얘들은 정파라서 지금 거의 망했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춰서 변화하지 못했다고. 바쿠토 애들이 좀 폭력적이긴 했어요. 야인시대 마냥 뭐 패싸움에서 세력 흡수하고 덩어리 키우는 걸 낭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뭐 시대가 법들이 강화되면서 몸에 손만 대도 바로 경찰 오잖아. 얘들이 싸움을 못해. 싸움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세력이 줄어들었고 그나마 남은 새끼들은 여전히 빠진코나 땡기면서 산단 말이에요. 지금은 테키야 애들이 돈을 법니다. 얘들이 시장 통해서 굴러먹었잖아. 그래서 나름 셈이 빨라요. 돈 되는 걸 기가 막히게 냄새 맡는다고.
약을 팔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해외랑 거래도 트고 영역 확장하고 이 돈으로 기업화를 했어. 사채놀이를 들어가는 거지. 예전에는 근본 없다고 무시당하던 테키야 출신의 야쿠자들이 지금 일본 어둠의 세계를 장악한 상태입니다. 이런 야쿠자의 역사에 우리 한국인 조규하 씨가 이름을 새겨놨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대단하게 봐야 되냐? 이제 와서 뭐 암튼 간에 이 야쿠자들을 일본 정부는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밀양 사는 그 50살 아저씨 말대로 범죄자 소탕작전 이런 게 이제 안 된다고. 다들 세금 내면서 합법적인 회사에 취직된 직장인들이야 표면상. 이제 와서 80년도에 하던 범죄 전쟁이 통하겠어요? 당장은 그래서 공존하는 체계로 정책을 통해 자연 소멸시키는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것도 쉽지 않은 게 이미 이 애들에게 돈 먹은 정재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얽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단서라도 나와서 체포하면은 얘들도 크게 터뜨릴 게 많아요. 이러다 다 죽어 될 것 같으니까 서로 못 건드리고 차라리 좀 같지만 상호 보호 관계로 남는 거지. 악당들이 잘하는 생존 방식 중 하나가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걸 돈으로 보통 매수하잖아. 어쩌다가 한 번이라도 받아먹으면 바로 엮이는 거야. 심지어 받은 줄 모르고 받은 경우들도 많아요. 그럼 받은 쪽은 살아남기 위해 애증적 상호 보호 관계를 맺는 게 최선의 선택이 된다고. 결국 같은 편이 돼야만 한다는 거지, 살아남으려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냐 아니냐의 차이지 이 문제는 어디서든 일어나요. 그래서 야쿠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볼 겁니다. 일본 효고현에 히메지시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도 야쿠자가 있다고. 어떤 대형 야쿠자 산하 조직인 무라마사카이라고 하는데 여기 오야가 이대로 들어선 고야마 겐지라는 남자입니다. 고야마 겐지는 눈독 들이던 사람이 있었어요. 같은 지역에서 빠찡코 슬롯머신 사업으로 꽤 돈을 번 국제회관이라는 그룹의 회장 진도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일본 이름은 나카무라 미치오라고 합니다. 고야마는 일부러 이 진 회장에게 반복적으로 시비 걸고 돈을 요구하면서 괴롭혔어요. 작업장을 뺏으려고 한 건지 뭐 단순히 금전 착취만 하는 건지 뭐 둘 다 원할 수도 있고 이유는 아직 잘 몰라. 사실 이런 새끼들이 뭐 누구 괴롭힐 때 이유를 말해줘? 일단 좁히고 시작하거나 한참 괴롭혀서 시달리게 만들고 진짜 왜 그러세요? 제발 이유라도 좀 알려줘요. 왜 이러시는지. 피해자가 그렇게 나오면 그때 목적을 말하는 편이죠. 그럼 그 사람이 이미 정신이 피폐해진 뒤라 협상의 의지가 없어요. 당장 이 순간을 벗어나고 싶어서 대강이라도 들어주는 편이죠. 어떻게 보면 야쿠자들은 사람 심리를 잘 알고 이용하는 면도 있습니다. 진짜 악마 같은 새끼들이야. 어쨌든 진 회장은 고야마의 요구를 거절해요. 당연한 거지. 돈 달라는데 왜 그냥 줘. 뭐 사업 파트너도 아니고. 고야마는 여기서 거절당했잖아? 자존심이 상했대요. 야쿠자들은 이런 요구가 당연한가 봐. 거절당할 만한 짓을 해놓고 진짜 거절당하면 화가 확 나. 진 회장의 거절은 당연했지만 이게 우리 같은 일반인들 시각에서는 당연하지 이 세계에서는 또 다른 논리가 작동되잖아요. 고야마 조직이 이 당시에 4,000명 정도 되는 대형 세력이야. 얘네 건드려봐야 손해지. 괜히 못 볼 꼴만 본다고. 결국 어느 날 밤 시내에서 무라마사카이 조직원 하나가 진 회장의 머리를 골프채로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진 회장이 그 와중에도 도망가는 범인 잡으려고 쫓아갔는데 금방 다시 쓰러져서 사망해요. 그리고 범인은 경찰서 찾아가서 자수합니다. 실형받고 교도소로 들어간 거야. 2009년에 미성년자를 무허가 유흥업소에 알선한 혐의로 노동자 파견법 위반이거든요, 이게. 이걸로 체포된 적도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하는 집 봐서는 야쿠자에 꽤 관련이 깊은 것 같아. 그리고 정황상 고야마의 지시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범인이 자수하면서 사건이 종결은 됐는데 이 관련자들은 이대로 끝날 생각이 없어요. 사건 전부터 진 회장이 괴롭힘 당할 때 유독 크게 화내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 남자야. 죽은 진 회장의 아들 진춘근. 일본 이름이 나카무라 하루네라고 하는데 이름이 왜 두 개예요? 진춘근 뭐야? 제일 한국인이야, 이 사람들도. 국적만 그렇지 태어나고 배운 건 다 일본입니다. 사실상 일본인이고 처음에 말한 조규하 씨의 후예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진춘구는 회장 자식이라서만이 아니라 실력 좋기로도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 실력이라는 게 여기서 약간의 폭력을 동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랑 사업할 때 향응접대하면서 같은 편 만들고 사업 넓히고 이러는 걸 말하는 거겠죠. 이 회사도 빠칭코 사업인데 반야쿠자화 돼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 멀쩡한 회사에 야쿠자가 돈 달라고 할 이유는 없잖아요. 아무튼 회사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우리 춘근이의 성격이 변합니다. 아예 없진 않았겠지만 더 폭력적이 됐고 공격적인 사업을 했어요. 진춘구는 먼저 도쿄 세타가야구에서 광고 회사 하는 마에다 이와오라는 대표를 찍습니다. 2009년 4월 마에다를 납치해 1년 2개월간 감금했어요. 그러다 진춘군의 부하가 권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 다음이 1년도 안 된 2010년 4월 13일인데 빠찡코 가게 주차장에서 남자 하나를 또 납치해 창고로 끌고 가요. 두 번째 피해자는 진 회장을 죽인 무라마사카이의 전 간부 57살 토미타란 남자인데 조직에서 갈등이 좀 있었고 진 회장 아들에게 끌려가 손발과 입을 테이프에 묶인 채 질식사 당했대요. 이 두 사건은 정확한 증거가 없이 경찰이 정황만 가지고 짐작하는 추정입니다. 이 내용들은. 시신들이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진 회장을 죽이고 수감됐던 범인이 2010년에 만기 출소하는 거야. 당연히 진춘군이 이 새끼 아빠 복수하려고 들겠지. 자기도 눈치채고 경찰의 보호를 받기 시작해, 범인이. 근데 이 보호가 영원하진 않잖아. 보호가 해제되는 날 2011년 2월 10일 진의 집 주차장에서 납치됩니다. 단순히 보면 안 되는 게요. 이게 조직 간의 암살 보복이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거야. 시내에서. 무섭죠. 다음 날이야. 밤 10시 20분. 도로에 뜬금없이 주차된 냉동 탑차가 발견되거든요. 차 주인을 찾을 수 없어가지고 안을 강제로 열어보니까 모포에 감싼 남자 시신이 나오더라고. 전날 출소한 진 회장 살인범이었어요. 사건 당일인 10일 오후 6시쯤 인근 주민이 도움을 요청하는 남성 비명을 들은 적이 있대. 그래서 신고했는데 경찰이 그거 수색하다가 뒤늦게 찾은 거지 이렇게. 목격자들이 있었어요 더. 신고 20분 전 얘가 갑자기 집에 가다가 냉동 탑차에 강제로 태워졌대요. 누가 보든 말든 그냥 다짜고짜 납치해서 끌고 가는 거야. 이런 납치 사건이 지금 3번 일어난 거잖아. 연쇄 사건이라고 경찰이 전담수사본부 꾸려서 범인 잡으러 다녔는데 이게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업과 야쿠자 간의 갈등으로 시작된 거잖아. 사이즈가 꽤 커. 그런 정황들을 파악하면서 한 1년 만에 이 납치 사건의 범인들을 잡아요. 관련자들이 16명이나 되더라고. 주동자는 여기 진춘근이고 동생인 진광근이도 포함이 돼 있었고 진광근이는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를 아는 여자에게 대리로 계약시킨 혐의였어. 여러 명이 지금 이게 한 명 납치해 죽이려고 작전을 짜야 되잖아. 유기적으로 움직이려면 나름 지휘체계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사건 끝나고도 추적되지 않을 통신수단이 필요했을 거야. 그래서 차명으로 개통한 핸드폰 늘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경찰은 체포된 사람들 진술 비교해 가면서 주동자로 진춘군과 이 아저씨 우에무라 타카시라는 새끼를 가려냈어요. 진춘군은 인정 안 했고요. 우에무라는 아노 자차 이야기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안 해. 조직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간보는 거겠지. 근데 경찰이 이걸 기다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충분한 증거와 진술 확보했다는 판단에 검찰로 넘겼고 바로 기소됩니다. 못 찾은 시신도 있으니까 연쇄살인 적용은 아직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진 회장 암살범을 보복살인한 건 확실하잖아. 자, 그 전에 일단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된 건지 주범인 진춘근의 아빠죠. 죽은 진 회장 이야기, 이 회사 이야기 좀 해봅시다. 국제회관이라는 기업을 설립했어요. 그래서 불법 빠찡코, 슬롯머신 전문점을 경영했다고. 2005년부터 5년 정도 했는데 이 사업을 지역이 효고현에 힘해지잖아요. 이 당시에 효고현이 빠찡코랑 슬롯머신의 중심지였대. 엄청 크게 사업을 했다는 얘기야. 일본에서 이런 게 불법은 아닙니다. 정식 등록하면 합법 사업인데 왜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거냐? 이발 확률을 조작했거든. 당연히 손님들은 알 일이 없고요. 일단 회사가 또 영업을 잘했어요. 홍보 같은 거를.
기념 행사를 많이 엽니다. 아우디, 벤츠 같은 걸 경품으로 걸고 손님들에게 찾아오면은 게임할 때 술을 막 무료로 줘. 매장에는 여자들 토끼옷 입혀서 서빙시키고 뭐 아예 그냥 미국 카지노처럼 꾸민 거야, 내부를. 일본 빠찡코는요, 술을 파는 게 불법입니다. 근데 그냥 해, 애들은. 무료 제공이라고 핑계대면 빠져나갈 구멍도 조금은 보이고요. 이런 거 걸려서 행정처분 받아봤자 벌금 좀 내고 문 닫고 다른 데다가 새로 개업하면 그만이에요. 아까울 게 하나도 없어, 이런 게. 금방 그 이상을 벌거든요. 예전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바다 이야기 판 친 적 있잖아요. 진짜 동네마다 몇 개씩 있었단 말이야. 이거랑 비슷해, 사업 구조가. 오락실인 척 하면서 실제로는 현금을 환전해주는 도박장이었어요, 바다 이야기가. 얘네가 어떻게 순식간에 매장을 늘렸냐면은 예를 들어서 매장 3개를 한 동네에 동시에 개업합니다. 셋 중 하나만 성공하면 돼요. 그 한 군데의 매출이 망한 2개를 메꾸고도 남아. 그래서 번 돈으로 또 3개 다시 열어. 그래서 살아남은 하나가 또 3군데 개업할 돈을 벌어다 주거든. 가끔 매장 2개가 성공할 때도 있겠죠? 그럼 대박 나는 거야. 다음에는 매장 6개 한번 낼 정도의 돈이 생긴다고. 이런 식으로 무한 확장하다가 경찰 조사 받으면서 망한 건데 이게 사실 좀 말이 되나 싶잖아요. 기형적인 확장이라고 다른 업종에서는 안 돼. 도박이라는 게 이 정도의 비정상적인 매출을 만들어내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규제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는 애들은 어차피 돈을 쉽게 빨리 버는데 벌금 나와봤자 내면 그만이라고. 매장 문 닫으면 뭐해? 금방 내일 옆에다가 내면 그만이야 또. 지네장내 기업이 이런 식으로 돈을 벌던 회사예요. 근데 바다 이야기 마냥 이런 불법 영업이 계속될 수는 없어. 2010년에 결국 압수수색 당하면서 완전히 문을 닫습니다. 진춘근이 자기네 회사 내부 고발자들을 보복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망했었던 거거든. 그러다 아빠 죽인 범인도 이어서 죽이게 됐던 거라고. 이 일로 진춘군은 12건의 혐의로 기소됩니다. 일본 사법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규모였대요. 공판 전에 정리 절차라는 게 있어요. 재판 들어가면은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잖아, 서로. 그래서 사건의 쟁점, 증거, 뭐 진술 방향,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두고 시작합니다. 가이드 짜놓고. 이것만 72번을 했어요. 배심원 뽑는데 후보만 500명 나옵니다. 뽑아놨는데 자꾸 사퇴해. 이게 보복 사건이잖아요. 야쿠자들 끼어있고.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혹시나 유죄 내렸다가 자기들도 언제 보복당할지 몰라서 무서우니까 자꾸 사퇴하는 거지. 그래서 배심원 선발도 수십 번을 합니다. 420명이 사퇴했거든요. 사건에 관련된 증인만 120명이 넘어. 그래서 판결까지 7개월 걸렸어요. 규모에 비해 재판 기간은 짧은 것 같은데 이미 뭐 혐의는 확실하니까 세부 내용 가려내는데 시간을 많이 쓴 것 같고, 진춘군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일본에서 검찰이 기소했다는 건 거의 유죄 확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검찰의 권한이 강해요, 재판에서. 검찰은 진춘군이 빠찡코 사업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힘으로 지배했고, 아버지 죽음의 복수, 회사 자금 관련된 복합적 동기를 바탕으로 직접 손을 대지 않고 부하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지시자이자 주범이라면서 사형을 구형했죠. 여기에 변호인, 진춘군 상데스, 사건이노 현장에 오노 없으문이다. 어떠한 지시노 하지 않았으문이다. 수사기관이노 처음부터 진춘군상 범인으로 찍었으문이다. 사건 끼워 맞춤 데스. 따라서 3년형 데스. 반박했는데 쟁점이 진춘군은 보복살인을 지시했냐 안 했냐잖아요. 3년형이 나온 거는 여기에 병합된 하위 사건들, 뭐 폭행, 협박, 뇌물 수수 뭐 이런 것들, 그걸 인정하는 것 같아요. 법원은 내부 고발자 사례의 경우 창고 소각로에서 발견된 뼈와 혈흔이 존재하니 사례가 인정되는데, 두 번째 사건에선 시신과 사망 원인,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줍니다. 진춘군과 같이 핵심 주동자로 지목된 우에무라 타카시, 옆에 있는 아저씨, 3명을 감금 살해한 실행범이에요. 오히려 이 새끼가 사형이 나왔어. 이 사람의 재판은 166일 걸렸고요. 진춘군이 207일 걸렸거든. 일본에서 두 번째로 긴 재판이었대. 근데 나는 형사사건 재판 7개월이 긴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막 몇 년씩 재판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시간을 계산하는 개념이 다른 건지 모르겠어. 본안 재판은 원래 몇 달 내로 끝나는데 3심 제도잖아.
그래서 뭐 항소하고 상고했다가 파기환송되면 내려와서 다시 재판했다가 상고하고 이런 게 다 더해져서 몇 년 걸린 건지 뭐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오래 걸렸어요. 우에무라가 사형받고 진충군만 무기징역인 건 말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진충군이 범행에 직접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대요. 진술도 다 일관되게 부인했기 때문에 현장에 없었으면 살인죄를 따지는 과정에서 더 이상 파고들 수는 없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아니 그러면은 계획을 짠 사람이 더 문제냐 실행한 사람이 더 문제냐라는 쟁점도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이런 판단 아니었을까요? 진충군의 지시로 우에무라가 실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이 우에무라의 개인적인 판단이 적극적으로 들어간 거야. 진충군은 무기징역 맞을 정도의 지시만 한 건데 우에무라가 와타시의 미션 완수해야겠다는 이런 충성심에 오바해서 사형에 해당하는 개인적인 판단을 집어넣었다.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하면 납득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도 판례상 지시한 사람이 실행한 사람보다 죄가 덜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남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일본도요. 이 판결이 꽤 논란거리에 있대요. 님들 생각 어떤? 무슨 문제가 일어났어? 지시한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실행한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누구에게 책임이 더 가야 할 것 같은지 댓글 야무지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새로운 사건 준비해서 올게요.